지금 내 손에 쥐어진 이 묵직한 열쇠 꾸러미가 한때는 내 성실함의 훈장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김민수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을 버텼고 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은퇴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죠.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장성에서 제 앞발이 많은 자식들, 그리고 조용히 내 곁을 지키는 아내.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나를 정의해주지 못하더군요.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늙어감이라는 낯선 손님만 찾아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요? 나쁠 건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죠. 30년 넘게 한 이불을 덮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조차 의식하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서예를 배우러 다니고 나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초를 만지며 시간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죠. 내 노후를 책임질 마지막 성벽을 쌓기로 서울 변두리에 5층짜리 작은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1층은 상가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작은 원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은퇴의 자금과 대출을 쏟아부었죠. 월세 수익만 제때 들어온다면 남은 생은 품위 있게 마감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지요. 운명의 장난인지 그 건물에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죄다 젊거나 혹은 나이가 지긋한 혼자 사는 여성들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저 운이 좋네, 험한 남자들보다는 여자 세입자들이 건물을 깨끗하게 쓰겠지라고 비겁하게 안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전조였다는 걸 그때 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은퇴한 남자의 하루는 참으로 깁니다. 나는 매일같이 빌라 1층에 있는 관리실 겸 작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딱히 할 일은 없었습니다. 계단을 청소하거나 분리수거장을 정리하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입자들과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302호예요. 그녀들은 나를 사장님 혹은 이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죽어버린 내 직함을 누군가 불러준다는 것만으로도 묘한 고취감이 들더군요.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월세가 하루, 이틀 밀리더니 급기야 한 달, 2달씩 밀리는 방들이 생겨난 겁니다. 원칙대로라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명도 소송이라도 준비해야 했겠지요. 나는 평생 원칙주의자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관리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들 앞에서 나는 차마 매몰차게 굴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눈물을 마주하는 순간 내가 마치 대단한 권력자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만 어떻게 안 될까요? 다음 달엔 꼭. 그녀들의 사연은 구질구질하고도 애처로웠습니다. 식당 일을 하다 다쳤다거나 사기를 당했다거나 나는 그럴 때마다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나에게 매달리는 그 순간의 공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선 느껴본 적 없는 누군가가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그 감각, 그것이 내 비겁한 자존감을 채워주고 있었죠. 나는 좋은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비로운 건물주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세뇌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등을 돌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밀린 월세 장부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202호 여자는 2달치, 401호는 한 달 반치. 돈이 아깝지 않았느냐고요? 아까웠죠. 피 같은 은퇴 자금인데. 하지만 그 돈보다 더 달콤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은밀한 우월감이었습니다. 내가 나가라고 하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처지인 그녀들이 복도에서 나를 마주칠 때마다 짓는 그 굽신거리는 미소와 조심스러운 몸짓들, 나는 어느새 돈 대신 그 복종의 기운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거 시골에서 올라온 감자인데 좀 드셔보세요. 사장님, 전등이 나갔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사소한 호의들이 쌓여갔습니다. 나는 그것이 순수한 고마움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것은 거래의 전조라는 것을요. 나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그 선이 나를 향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겁하게도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들이 나를 끌어당겨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밤이었습니다. 아내는 친척 결혼식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고 없었죠. 나는 괜히 빌라 주변을 서성이다가 관리실에 앉아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때 202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40 중반쯤 되었을까요? 늘 지친 기색이 역력하던 그녀였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녀의 어깨는 젖어 있었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석 달째 밀린 월세 때문이었습니다. 보증금도 이미 다 까먹은 상태였죠. 나는 원칙대로라면 그녀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간 소리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들어와서 좀 앉아요. 비에 다 젖었네. 좁은 관리실 안에 눅눅한 빗물 냄새와 그녀의 값싼 향수 냄새가 섞여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 살길이 막막하다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위로라는 명목이었지만 내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그렇게 잠겨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눈동자가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몸 쪽으로 아주 조금 미세하게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러면 안 돼. 아내가 알면 어떡하지? 내 명예는? 내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그 모든 이성적인 경고들은 그녀의 따스한 체온이 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아니, 그녀가 나에게 기대왔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합의도 계약서도 없이 선을 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들리는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그 밤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평생 쌓아온 내 도덕적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기묘한 해방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에 나는 어제와 다름없는 6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무서운 게 인간의 적응력입니까? 아니면 남자의 추악함입니까? 202호와의 그 일이 있은 후 그녀의 월세 독촉은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그녀도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묵계였습니다. 문제는 그 소문이 담장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빌라처럼 좁은 공동체에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더군요. 세입자들 사이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절박함 대신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듯한 은근한 유혹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사장님, 저도 요새 너무 힘든데 202호 언니처럼 도와주시면 안 돼요? 305호 여자가 관리실 문을 열며 던진 그 한마디에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꾸짖지 못했습니다. 이미 한번 무너진 둑은 더 큰 구멍을 내며 터져나갔습니다. 하나둘씩 월세 대신 자신의 시간과 몸을 내미는 여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나는 괴물 같았습니다. 낮에는 인자한 건물주 행세를 하고 밤에는 비밀스러운 거래를 이어가는 이중생활. 아내에게는 운동하러 간다, 건물을 보러 간다며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들킬까 봐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은 오히려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방이라는 공간을 담보로 그녀들의 젊음과 애절함을 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한 짓인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이 기괴한 권력이 나를 중독시켰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가장 어리고 막막해 보이던 502호 세입자가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월세를 탕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 이 생활 청산하고 싶어요. 아예 저를 책임져 주시면 안 돼요? 이 빌라 명예, 제 이름으로 하나만 돌려주세요.
그녀의 요구는 당돌했습니다. 아니,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만났던 날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명예, 내 재산, 내 가족, 평생 읽고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내가 발을 들인 곳이 낙원이 아니라 늪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들은 나를 존경한 것도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늙고 외로운 노인의 탐욕을 이용해 자신들의 삶을 연명하려 했던 것뿐입니다. 나 역시 그녀들을 도운 게 아니라 그녀들의 궁핍을 이용해 내 욕정을 채운 포식자에 불과했고요. 미쳤어? 내가 왜 너한테 이 건물을 줘?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웃듯이 웃으며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사모님이 아셔도 지금처럼 소리 지를 수 있으실까요? 이사님, 잃을 게 많은 건 제가 아니라 그쪽이잖아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그렇게 무서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녀들에게 구원자인 척했지만 사실은 가장 비겁한 죄인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 늙어가는 처지를 보상받으려 했던 탐욕이 나를 이 파국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결국 나는 502호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건네고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건물을 넘겨주지는 않았지만 내 은퇴 자금의 큰 부분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소문이 퍼질까 두려워 다른 세입자들과의 관계도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밀린 월세를 독촉하고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녀들은 나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더러운 노인네. 너만 깨끗한 줄 아느냐는 비난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귀를 막고 관리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었기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빌라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세입자들도 대부분 바뀌었고 나는 더 이상 관리실에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아침밥을 차려줍니다. 겉보기엔 다시 평범하고 품위 있는 은퇴자의 삶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 안에 무언가는 영원히 죽어버렸다는 것을요. 밤마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면 나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혹시나 그녀들 중 누군가가 다시 찾아와 내 가면을 벗기지는 않을까. 아내가 잠든 사이 내 추악한 비밀이 문틈으로 새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나를 잠식합니다. 지금도 가끔 거울을 봅니다. 거기엔 머리가 희끗하고 인자해 보이는 노신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얼굴 뒤에 숨은 월세 장부를 뒤지며 누군가의 불행을 기다리던 그 비겁한 남자를 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참회록이자 평생 치고 가야 할 형벌입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이 침묵의 감옥에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성공한 이사님으로 기억하겠지만 나는 내 스스로를 길을 잃고 늪에 빠진 가련한 늙은이로 기억하며 눈을 감게 되겠지요. 그날 밤, 그 비 내리던 밤에 그녀의 어깨를 잡지 않았더라면, 아니, 처음부터 그 빌라를 사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뒤늦게 찾아오고 망가진 삶은 다시 이어붙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 나는 오늘도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 짓습니다. 내 안에서 썩어가는 악취를 숨긴 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설렘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금빛 같은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